할인아, 네 카드로 다른 여자한테 명품 사주면서 너한테는 커피값도 아까워했던 거 알아? 엄마가 다 봤어. 5천만 원. 딸 명의로 몰래 빼간 돈입니다. 그 사이 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게임을 했죠. 엄마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늘 새벽에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문을 닫고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말하면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해야 돼. 저는 딸의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 인생보다 가정을 먼저 등에 업고 사는 아이라고. 하지만 그 헌신 뒤에는 딸이 전혀 모르는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빚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해야 돼. 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가 또 나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엔 인적이 없었다. 딸은 매일 이 시간에 집을 나섰다.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빠른 시각이었다. 처음엔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기특함을 넘어 안쓰러움으로 변했다. 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깨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엔 무게가 실려 있었다. 28배 결혼한 딸은 이제 33이 되었다. 결혼 전 할인이는 달랐다. 퇴근 후엔 친구들을 만났고 주말이면 취미 생활을 즐겼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던 아이였다. 그런데 결혼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굳어갔다. 나는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저녁 8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딸은 늘 지친 얼굴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식사 중에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일을 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토요일 아침이면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재에 틀어박혔다. 일요일 오후엔 다음 주 일정을 정리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딸에게 일상이란 일과 일 사이의 짧은 간격일 뿐이었다. 할인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엄마, 내가 해야 돼.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나는 알 수 있었다. 딸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일하고 있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진 것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보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결혼 반지는 여전히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었지만 반지 아래 피부는 푸석했다. 보습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딸이었다. 예전엔 손톱에 색을 칠하고 핸드크림을 가방에 넣고 다니던 아이였는데 사위 태규는 그 시간에 무얼 했을까? 아침 10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다. 딸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데워 먹으며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다. 점심때쯤 되면 샤워를 하고 나와 커피를 내렸다. 오후엔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봤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 씻고 잤다. 다음 날도 똑같았다. 나는 사위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일은 안 하느냐고.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요즘 프리랜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일하는 거죠. 프리랜서라는 말이 모든 걸 정당화하는 주문 같았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프리랜서라면 일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건지. 딸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이 불편해할까봐, 사위가 기분 나빠할까봐. 하지만 불편한 건 딸이었고 기분 나쁠 사람은 나였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퇴근하자마자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구두도 벗지 않은 채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많이 힘드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천천히. 그 고개 끄덕임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피로, 스트레스, 외로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까지.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이었다. 살이 다 빠져 있었다. 결혼 전 딸의 등은 탄력이 있었다. 건강했고 생기가 넘쳤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말라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거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아니면 안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딸은 자신이 아니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이 벌지 않으면 생활비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여겼다. 그런 믿음이 딸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만들었다. 쉬지 못하게 했고 웃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는 듯이, 엄마는 모른다는 듯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딸은 듣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 처지를 변명하듯 사위를 감쌀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딸의 등만 바라보았다. 점점 구부러지는 그 등을, 무게에 짓눌려 휘어지는 그 어깨를. 딸은 자기 인생보다 가정을 먼저 등에 얹고 살고 있었다. 자신의 건강, 행복, 미래보다 우리 집을 먼저 생각했다. 우리 남편을 먼저 배려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할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회사의 직원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그게 가장 슬펐다. 딸이 딸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방에선 불빛이 새어나왔다.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서 노트북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딸을 안아주고 싶었다. 그만하라고, 이제 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딸이 나를 밀어낼 게 뻔했기 때문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딸의 방 불이 꺼졌다. 그리고 3시간 뒤 딸은 다시 일어나 집을 나섰다. 나는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추운 새벽 공기 속을 걸어가는 딸의 등은 더 작아 보였다. 그 등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 무너짐이 오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딸은 이미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 사위 태규는 늘 밝았다. 웃음이 많았고 말수도 많았다. 집에 오면 할인이에게 먼저 다가가 안아주었다. 뺨에 입을 맞추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좋았다고,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다. 사위는 그 말을 듣고 만족한 듯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딸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위화감을 느꼈다. 뭔가 어긋나 있었다. 균형이 맞지 않았다. 사위는 집에서 편안했다. 너무 편안했다. 마치 손님처럼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보였다. 식사 후 설거지는 딸의 몫이었다. 빨래를 개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딸이었다. 사위는 가끔 도와주겠다며 일어섰지만 금방 지쳐서 다시 앉았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농담을 던졌다. 딸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아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딸은 회사 긴급 업무 때문에 서재에 들어가 있었다. 나와 사위만 거실에 남았다. 사위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SNS를 스크롤하며 가끔씩 웃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끓여 사위에게 건넸다. 사위는 고맙다며 받아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일은 좀 어때? 사위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아, 괜찮아요. 제 페이스대로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일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죠.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땐 쉬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의아했다. 자유로운 게 좋은 건 맞지만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할인이는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았지만 사위의 수입은 들쭉날쭉했다.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사위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웠다. 그 여유가 나는 불안했다.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하니? 내가 물었을 때 사위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할인이가 주로 해요. 저는 제 수입이 들어오면 보태고, 그럼 주로 할인이 월급으로 사는 건가? 뭐 요즘은 그렇죠. 하지만 제가 큰 프로젝트 하나만 따면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요. 그 큰 프로젝트는 언제 따느냐는 질문은 삼켰다. 사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다. 사위는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사위의 노트북 화면을 봤다. 사위는 화장실에 갔고 노트북은 거실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다. 화면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게임 방송이었다. 작업 중인 파일이나 이메일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 보고 싶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다. 사위의 여유는 책임감 없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집안 살림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편안한 것이었다. 딸이 모든 걸 떠안고 있으니까 사위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 자유를 사위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고마워하기보단 누려야 할 권리처럼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딸이 퇴근하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다.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딸을 도우려 부엌으로 갔다. 딸은 재료를 썰면서 핸드폰으로 레시피를 확인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내가 물었을 때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좀 바빴어. 사위는 오늘 뭐 했대?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딸을 도왔다. 채소를 씻고 그릇을 꺼냈다. 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묵묵히 요리를 이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기계처럼 보였다. 감정 없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식사가 시작됐다. 사위는 맛있다며 칭찬했다. 딸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딸을 관찰했다. 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뒀다. 사위는 그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 하지 않았다. 자기 접시에만 집중했다. 식사 후 딸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사위는 소파에 앉아 디저트로 과일을 먹었다. 나는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한 명은 쉬고 있었고 한 명은 일하고 있었다. 이 풍경이 매일 반복됐다. 딸은 아침 준비, 출근, 퇴근,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했다. 사위는 그 사이에 쉬었다. 가끔 도와주는 척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 사위는 참 편하게 사네. 내가 한번 흘리듯 말했을 때 할인이는 웃으며 넘겼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에 있는 것도 괜찮잖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편한 것과 책임 없는 건 달랐다. 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딸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가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다. 사위의 여유는 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딸이 무너지면 사위의 여유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 무너짐이 오기 전까지 사위는 깨닫지 못할 것 같았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사위의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어제 만났다던 친구 이름이 오늘은 달라졌다. 지난주에 갔다던 장소가 이번 주엔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 나는 처음엔 기억력 문제려니 했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이건 깜빡임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어제는 모임이라더니 오늘은 또 여행 얘기야? 내가 물었을 때 사위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 제가 말을 헷갈리게 했나 봐요. 모임 때 여행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불안함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위의 행동 패턴, 말투, 외출 시간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사위는 일주일에 서너 번 외출했다. 친구를 만난다고, 업무 미팅이 있다고, 취미 모임에 간다고 했다. 그런데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오후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때로는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다. 딸은 그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에서 기다렸다. 사위는 미안하다며 딸을 안아줬다. 친구들이 붙잡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다음엔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사위의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외출할 때마다 새 옷을 입었다. 향수를 뿌렸고 머리를 공들여 손질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 치고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업무 미팅이라기엔 옷차림이 캐주얼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또 외출한다고 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가? 친구들이랑 볼링 치러 가. 몇 시쯤 들어와? 글쎄 11시? 12시?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위는 현관문을 나섰고 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나는 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이나 사위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니? 딸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사람 만나는 것까지 제한할 순 없잖아. 그래도 빈도가 너무 잦아. 괜찮아.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딸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건지. 딸의 눈빛은 공허했다.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사위가 진짜 친구들과 노는 거라고, 다른 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사위의 행동엔 숨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좋은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딸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 남편을 의심해 보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말하면 딸은 오히려 나를 원망할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사위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봤다. 사위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다. 발신자 이름은 지혜였다. 메시지 내용 일부가 화면에 떴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혜가 누군지 몰랐지만 느낌은 좋지 않았다. 사위는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표정엔 미소가 번졌다. 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엄마,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할인이가 말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위의 이상한 행동들을,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때 나는 깨달았다. 딸은 이미 힘들었고, 그래서 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진실을 마주하면 무너질까봐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그게 가장 슬펐다. 딸이 진실보다 환상을 택하고 있다는 게. 밤늦게 사위가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딸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물었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사위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 같지 않았다. 어색했고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이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다고.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예전엔 지쳐도 웃으려 애썼는데 이젠 그마저 포기한 것 같았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얼굴엔 생기가 없었다. 인사도 건성으로 했다.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다. 사위의 외출은 더 잦아졌다. 일주일에 4~5번은 기본이었고 저녁 6시쯤 나가서 새벽 2~3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딸은 그때마다 현관에서 기다렸다. 잠도 안 자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남편의 귀가를 기다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딸에게 말했다. 자고 있다가 들어오면 되지. 왜 기다려? 딸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이 불편해할까봐. 어느 날 밤 사위가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딸은 소파에서 조는 듯 말 듯 앉아 있었다. 사위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딸이 일어나 다가갔다. 어디 갔다 와?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위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다.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어. 누구랑? 그냥 친구들. 이름이 뭔데? 사위는 잠시 멈칫했다. 딸의 질문에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러곤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왜 그런 것까지 물어? 친구 만나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돼?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믿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사위는 그 눈빛을 피하며 침실로 들어갔다. 딸은 한참을 현관에 서 있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 방에서 그 모든 걸 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사위의 짜증 섞인 말투.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다. 새벽 4시 반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걸음걸이는 무겁고 느렸다. 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사위는 11시쯤 일어났다. 늦잠을 자고 나와 거실로 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나는 아침을 차려주며 물었다.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사위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네, 죄송해요. 요즘 친구들 만날 일이 좀 많아서요. 할인이가 걱정하던데. 알아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위는 늦게 들어왔다. 딸은 매번 기다렸고 매번 같은 질문을 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대답을 들었다. 친구들과 있었다고. 업무 미팅이 길어졌다고. 술자리를 피할 수 없었다고.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집에 와도 인사를 거의 안 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나는 여러 번 노크하며 물었다. 할인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다. 딸을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딸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딸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라 생각했다. 한 명은 일하고,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지쳐가고, 한 명은 여유롭고. 하리나, 좀 쉬지 그래. 내가 서재에 들어가 말했을 때 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이거 월요일까지 끝내야 돼. 주말인데. 괜찮아. 익숙해. 익숙해졌다는 말이 슬펐다. 딸은 쉬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일하는 게 당연하고 희생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 모든 게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와 사위를 봤다. 사위는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문자를 보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몰랐지만 표정이 밝았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기다렸다. 윤서방. 내가 부르자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님. 할인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주말에도 일하잖아. 사위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곤 대답했다.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그쪽 일은 잘 몰라서요. 설거지라도 하면 되잖아. 아, 네. 그럼 제가 할게요. 하지만 사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설거지는 결국 내가 했다. 사위는 그 사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 집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밤이 됐다. 딸은 여전히 서재에 있었다. 사위는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감고 향수를 뿌리고 새 옷을 입었다. 딸이 서재에서 나와 물었다. 또 나가?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몇 시에 와?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어.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사위는 현관문을 나섰다. 딸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곤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딸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딸이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괜찮은 척했던 딸이. 나는 딸을 안아줬다. 딸은 내 품에서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떨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말했을 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질 것 같아. 계속 이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떠날 것이라고. 딸의 고통을, 무너지고 있는 결혼 생활을, 그리고 곧 다가올 결말을.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분명 터질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 우리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담담했다. 울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고 예상 밖의 일도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많이 참고 결정했겠구나.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위로도 격려도 조언도 필요 없었다. 딸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실행했다.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언제 결정한 거니? 한 달 전쯤.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엄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딸은 늘 그랬다. 자기 문제를 혼자 안고 살았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항상 스스로 감당하려 했고 그게 딸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 방식이 안쓰러우면서도 이해했다. 딸도 나를 닮았기 때문이다. 지금 어디 있니? 집에. 그 이는 짐 싸서 나갔어.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딸의 목소리엔 해방감이 묻어났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다. 딸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일어서고 있다는 게, 당분간 엄마 집에 올래? 아니, 나 혼자 있고 싶어.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응, 고마워, 엄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담담하면서도 단호했던 그 목소리. 딸은 이미 결정했고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씁쓸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나가던 딸의 뒷모습, 지친 얼굴로 퇴근하던 모습, 설거지하며 흘리던 한숨들. 그 모든 순간이 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딸이 언젠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떠날 거라는 걸. 다행히 딸은 무너지기 전에 떠나는 쪽을 택했다. 며칠 뒤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예전보다 말랐지만 표정은 밝았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딸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알아.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딸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울컥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못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이혼 사유는 뭐였어? 성격 차이. 그게 전부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태규가 바람 피웠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펼쳤다. 딸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 계속이었대. 나한테 들키기 전까지. 언제 알았어? 석 달 전쯤. 우연히 핸드폰 메시지를 봤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석 달 전이면 전화하기 2달 전이었다. 딸은 그 시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나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왜 진작 말 안 했니?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이미 다 끝났어. 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었다. 그저 괜찮은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은 눈물을 삼켰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심호흡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울어도 돼. 내가 말했을 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안 울고 싶어. 그 사람한테 눈물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울고 싶지 않다면 울지 않아도 됐다. 딸은 자기 방식대로 치유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딸은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걸 믿었다. 엄마는 안다. 딸이 먼저 떠난다는 건 이미 오래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라는 걸. 견디고 또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비로소 떠나는 것이다. 딸은 그 한계점까지 갔고 용기를 내서 떠났다. 그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할인이가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였다. 이혼 후 재산 정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지만 딸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기다렸다. 딸이 도착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서류 봉투는 구겨져 있었다. 딸은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나는 서류를 훑어봤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숫자들이 빼곡했고 거래 내역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있었다. 엄마, 이거 봐. 딸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대출 내역이었다. 금액은 5천만 원. 대출 날짜는 2년 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다. 이게 뭐니? 내 명의로 받은 대출이야. 근데 나 모르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딸 명의로 받은 대출인데 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누가 대신 받았다는 건가? 딸은 계속 말을 이었다. 태규가 한 것 같아. 결혼 초기에 내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었거든. 집 계약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걸 줬어? 응, 믿었으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딸은 남편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 사위는 딸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었다. 딸은 서류를 계속 넘기며 설명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카드 대금도 밀려 있어. 4명의 카드인데 내가 쓴 게 아니야. 서류를 보니 카드 연체 금액이 200만 원이 넘었다.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음식점, 술집, 쇼핑몰 등이었다. 딸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위가 썼다는 뜻이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주먹을 쥐고 펼치기를 반복했다. 이 자식이 진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웃고 있던 그 얼굴. 여유롭고 밝았던 표정.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사위는 딸을 속이고 딸의 명의를 도용하고 빚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서 편안히 지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딸은 한참을 참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엄마 나 몰랐어. 진짜 아무것도.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책하고 있었다.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 있었냐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딸에게 물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 응, 받았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대. 명예 도용이니까. 그럼 고소할 거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넘어가면 빚은 내가 다 갚아야 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고소해야 했다. 사위는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고소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고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할인이가 은행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나는 서류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사위였다. 너무 편안했던 그 얼굴. 늘 웃고 있던 그 표정. 이제야 그 여유의 정체를 알았다. 사위는 딸의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다. 딸 몰래 빚을 만들고 카드를 긁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리고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모든 건 드러났다.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숨겨진 빚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사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딸은 모든 걸 알게 됐고 이제 행동에 나서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딸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무너지지 않고 싸우려 한다는 게, 딸은 이미 충분히 당했고, 이제는 받아낼 차례였다. 사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할인이는 물었다.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다. 딸의 눈빛엔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진작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보였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말해도 내가 안 믿을 걸 알았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사실이었다. 만약 내가 결혼 초기에 사위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면 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화를 냈을 것이다. 엄마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요즘은 다르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편견 가득한 구세대 취급했을 것이다. 나는 그게 두려웠다. 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게, 딸이 나를 멀리하는 게,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보이는 것들을 애써 외면했다. 사위의 이상한 행동들, 앞뒤 안 맞는 말들, 지나친 여유로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만 미워할까봐. 딸의 표정이 굳었다.
내 말이 가슴에 와닿은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먼저 말했으면 넌 그 사람 편을 들었을 거야. 엄마가 오해하는 거라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했을 거고. 그러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을까 하면서 딸은 고개를 숙였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실제로 딸은 그런 사람이었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누가 아무리 충고해도 자기 판단을 믿었다. 고집이 세고 독립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했다. 그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단점이기도 했다. 엄마는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내가 말했을 때 딸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고 참았다. 딸은 늘 그랬다. 쉽게 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함으로 여겼다. 그래서 더 힘들었고 혼자 속으로 사귀며 버텼을 것이다. 사실 나는 여러 번 말하려 했었다. 딸이 새벽에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친 얼굴로 돌아올 때마다, 사위가 소파에 누워 있을 때마다 말하고 싶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머릿속에 딸의 반응이 그려졌다. 화난 표정, 차가운 목소리, 멀어지는 뒷모습. 그게 두려워서 참았다. 어느 날은 거의 말할 뻔했다. 딸이 과로로 쓰러졌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다. 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때 사위는 어디 있었을까? 연락이 안 됐다. 핸드폰을 꺼놓았는지 받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서야 나타났다. 친구들과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표정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다. 형식적이었다. 딸은 괜찮다며 웃었다. 사위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딸에게 말하려 했다. 이혼을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하지만 딸이 먼저 말했다. 엄마,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딸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몸 관리를 못한 자기 탓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딸은 이미 자기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엄마가 가만히 있었던 게 미안해. 내가 말했을 때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딸의 말은 맞았다. 결혼도, 참는 것도, 이혼도 모두 딸의 선택이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었다. 다만 곁에서 지켜보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해줄게.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그 사람한테서 떠나길 바랐어. 하루라도 빨리. 근데 내가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게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 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했다. 딸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깊어지진 않았다. 며칠 뒤 딸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표정이 단단해 보였다. 뭔가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차를 내려주며 물었다. 상담 어땠어? 고소 절차 시작했어. 명예 도용이랑 사기로. 힘들지 않겠니? 힘들겠지.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희생자로 남지 않고 싸우는 쪽을 택했다는 게 그게 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내가 말했을 때 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딸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이겨낼 것이다. 나는 그걸 믿었다. 엄마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다. 딸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말해서 딸이 상처받는 것보다 딸이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는 게 나았다. 그게 더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결국 딸을 강하게 만들 거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할인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 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딸의 눈빛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배신당한 사람 특유의 차가운 분노였다.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럴 만했다. 몇 년 동안 혼자 집안을 책임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 사이 남편은 딸의 명의로 빚을 만들고 바람을 피웠다. 누가 봐도 화낼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됐다. 복수에 집착하다 보면 딸 자신이 더 망가질 수 있었다. 복수는 칼날이었다. 상대를 베는 동시에 자기 손도 베는 위험한 도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복수는 해. 하지만 인생을 거기다 쓰지는 마. 딸은 나를 쳐다봤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지금 딸에게 복수는 정당한 권리였다.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공평하다고 믿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내가 고소하는 건 당연해. 법적으로 받아낼 것도 받아내야 하고. 근데 그 이상은 하지 마. 그 이상이 뭔데? 딸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사람 인생 망치는데 4시간 쓰지 말라는 거야. 법적 절차 끝나면 거기서 끊어. 그 사람 생각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다 시간 낭비야. 딸은 고개를 저었다.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왜 딸이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았다. 지금 딸에겐 분노만 가득했다. 배신감, 수치심,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감정들이 복수로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엄마는 복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적당히 하라는 거지. 내가 받을 걸 받고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되 거기서 멈추라는 거야. 그 이상 가면 내가 손해야. 딸은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다. 왜 내가 손해인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복수에 매달리면 너도 그 사람 수준으로 떨어져.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행동 추적하고 그 사람 불행 바라면서 사는 거야. 그게 복수야? 아니야. 그건 또 다른 감옥이야. 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내 말이 조금씩 와닿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내 나이 때 비슷한 일 겪었어.
딸은 눈을 크게 떴다. 처음 듣는 얘기였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래된 기억을 꺼냈다. 내 아빠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나는 그때 미쳐버릴 것 같았지. 딸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도 복수하고 싶었어. 그 사람 인생 망치고 싶었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실제로 그랬지. 그 사람 직장에 폭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 그랬구나. 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 그 사람은 잠깐 힘들어했지만 금방 회복했어. 새 직장 구하고 새 사람 만났어. 근데 나는 1년 넘게 그 사람 생각만 했어. 복수했다는 만족감보다 허무함이 더 컸어. 딸은 눈을 내리깔았다. 내 말을 곱씹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때 깨달았어.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걸. 그 이상 가면 내가 갇히는 거야.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어? 그 후에 놓아줬어. 미워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놓아줬어. 그랬더니 비로소 자유로워지더라. 그 사람 없는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겠지만 조금은 받아들인 것 같았다. 나는 딸에게 당부했다. 법적으로 할 건 다 해. 받을 돈 받고 책임 물어. 근데 거기서 끝내. 그 다음부턴 내 인생에 집중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노력해 볼게. 나는 딸을 안아줬다. 딸의 어깨는 여전히 긴장해 있었다. 아직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진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며칠 뒤 딸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예 도용, 사기, 횡령 혐의였다. 증거는 충분했다.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사위의 범죄를 입증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절차는 길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준비까지 몇 달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딸은 힘들어했다. 사위 측 변호사는 온갖 핑계를 댔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부부 사이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딸은 그때마다 분노했다. 엄마,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진짜 미치겠어. 딸이 전화로 하소연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화내고 실수하길 바라는 거지. 넘어가지 마. 딸은 심호흡을 하며 진정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변호사 믿고 절차대로 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딸은 내 조언을 따랐다. 냉정하게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사위 측이 아무리 도발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딸이 복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는 게. 재판은 몇 달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때까지 딸은 자기 삶을 정리하기로 했다. 새 집을 구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건강을 챙겼다. 예전처럼 새벽에 나가지 않았다. 적당한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엔 취미 생활을 즐겼다.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시작했다. 엄마, 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딸이 전화로 말했다. 목소리엔 생기가 돌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 사람한테 시간 쓰지 말고 너한테 쓰는 거. 딸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딸은 이제 괜찮을 거라고. 복수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게, 대신 자기 삶을 되찾았다는 게,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선에서 멈춰야 했다. 그 이상 가면 자기가 무너졌다. 딸은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잘 사는 거라는 걸, 상대 없이도 행복한 거라는 걸. 나는 딸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상처받았지만 치유하고 있었다.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다. 복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모든 게 정리되고 나서 사위가 한 번 찾아왔다. 예고 없이 나타났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는 누군지 몰랐다. 문을 열고 보니 사위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수척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예전의 밝고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님,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할인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딸은 지금 집에 없었다. 하지만 있었어도 만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딸은 이미 그와의 관계를 끝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다.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잃은 뒤에나 나오는 거야. 그 말이 그에게는 가장 아픈 벌이었을 것이다. 사위는 눈물을 흘렸다. 어깨가 떨렸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재판은 딸의 승소로 끝났다. 사위는 명예도용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와 함께 딸에게 변제 명령이 내려졌다. 대출금 전액과 카드 빚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쳐 거의 8천만 원에 달했다. 사위는 그 돈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다. 사위의 인생은 무너졌다. 범죄 기록이 남았고 신용도 떨어졌다. 취업은 어려웠고 프리랜서로 일하기도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도 실망했다. 사위는 혼자가 됐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안쓰럽지도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사위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위는 계속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할인이한테 미련 갖지 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넌 할인이 인생 몇 년을 망쳤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게 만들고 빚까지 떠안겼지. 그러고도 바람까지 피웠잖아. 그런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계속 말했다. 넌 기회가 있었어. 결혼했을 때, 할인이가 믿어줬을 때, 그때가 기회였어. 근데 넌 그 기회를 발로 찼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사위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우는 걸까? 아마 후자일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사위는 지금 딸이 그립다기보다 잃은 것들이 아쉬운 것이다. 편안했던 생활, 책임지지 않아도 되던 시절, 그런 것들. 돌아가. 나는 짧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사위는 문틈을 잡으며 소리쳤다. 어머님, 제발, 손 치워.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위는 결국 손을 뗐다. 나는 문을 닫았다. 사위는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예전에 여유롭고 밝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딸에게 사위가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딸만 불편할 것 같았다. 딸은 이미 그 사람을 지운 상태였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없었다. 며칠 뒤 딸이 집에 왔다. 표정이 밝았다.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기뻐했다. 나는 딸을 보며 안도했다. 딸은 이제 정말 괜찮았다. 사위 없이도, 아니 사위가 없어서 더 잘 살고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행복해. 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았다.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사위는 무너졌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과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건 그의 몫이었다. 나는 그를 용서할 생각도 동정할 생각도 없었다. 다만 딸이 그 무너짐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무너진 사위를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한다는 걸. 사위는 편한 길을 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다. 딸은 힘든 길을 걸었지만 결국 자유를 얻었다. 인생은 공평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었다. 할인이는 예전보다 늦게 일어났다. 새벽 5시가 아니라 아침 7시였다.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고 스트레칭을 하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딸이 드디어 자기 시간을 되찾은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아. 딸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다. 나는 밥을 더 떠주며 대답했다. 그게 내 인생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예전엔 급하게 먹고 뛰쳐나갔는데 이젠 천천히 씹었다. 여유가 생겼다. 표정도 밝아졌다. 웃음이 늘었고 말도 많아졌다.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취미 생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했다. 딸이 다시 딸로 돌아온 것 같았다. 결혼 전 할인이는 활발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주말엔 전시회를 보러 갔다. 요리도 즐겼고 책도 많이 읽었다.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딸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다. 할인이보다 태교 아내로 살았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었다. 이제 딸은 다시 할인이가 되고 있었다. 아내도 며느리도 가장도 아닌 그냥 할인이. 33세 여자. 일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는 평범한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딸도 이제 알았을 것이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 딸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제주도? 회사 휴가 받았어? 응, 연차 써서. 오래간만에 여행 가는 거야. 좋겠다. 많이 쉬고 와. 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게. 딸의 눈빛이 반짝였다. 설레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전엔 여행 계획을 세워도 사위 때문에 취소하곤 했다. 사위가 불편해한다고, 함께 못 간다고. 딸은 늘 자기를 희생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딸은 헬스장에 등록했다. 건강을 챙기고 싶다고 했다. 주 3회 운동을 시작했다. 퇴근 후 헬스장에 들러 1시간씩 운동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체력이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엄마, 나 요즘 운동하니까 잠도 잘 오고 좋아. 딸이 전화로 말했다. 목소리가 경쾌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계속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응, 알아. 예전엔 왜 이렇게 내 몸을 돌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땐 여유가 없었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딸의 말은 사실이었다. 예전엔 시간도 마음도 에너지도 없었다. 모든 걸 집안과 일에 쏟아부었다.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이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됐다. 주말엔 전시회를 보러 갔다. 혼자서. 예전엔 혼자 다니는 걸 외로워했는데 이젠 즐겼다. 자기 페이스대로 작품을 감상하고 좋아하는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 엄마, 나 오늘 전시회 갔는데 너무 좋더라. 딸이 전화로 말했다.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뭐가 좋았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았어. 누구 눈치 안 보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사위 눈치, 시댁 눈치, 회사 눈치.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자기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딸은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이 집에 왔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뭐 샀어? 옷이랑 화장품? 나한테 선물하는 거야. 딸은 웃으며 쇼핑백을 열어 보여줬다. 예쁜 원피스와 립스틱이었다. 나는 물었다. 특별한 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나한테 잘했다고 선물하는 거야. 나는 딸을 안아줬다. 기특했다. 딸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게 예전엔 돈을 쓸 때도 가족 먼저였다. 남편 옷, 시댁 선물, 생활비. 자기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이젠 자기를 우선했다. 잘했어. 너 자신한테 더 잘해줘. 내가 말했을 때 딸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딸이 아내도 가장도 아닌 딸로 돌아온 순간이라고. 밤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딸의 계획, 꿈 하고 싶은 것들. 딸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다고 했다.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도 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했다. 딸이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게 예전엔 미래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 벅찼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뒤엔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딸은 꿈을 꾸고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딸이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딸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다. 딸은 이제 정말 괜찮을 것이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딸을 다시 딸로 돌려놓는 시간은 길었다.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필요했다. 딸이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다. 서두를 수 없었다. 천천히 조금씩 딸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 걸었다. 나는 늙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지는 게 보였다. 허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였다.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어느 저녁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은 조용했고 석양이 지고 있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리나,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딸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뭔데?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이었다.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야. 딸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엄마도 젊었을 때 몰랐어. 사랑이 참는 거라고 생각했지. 힘들어도 견디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어. 근데 아니더라. 딸은 말없이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어갔다.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버티고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습관이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와닿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았어. 엄마,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안 돌보고 모든 걸 혼자 감당했잖아. 그거 아무나 못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어갔다. 근데 이젠 그만해도 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딸은 눈물을 흘렸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딸을 안아줬다. 딸의 어깨가 떨렸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딸은 진정했다. 엄마,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알아. 엄마가 다 봤어. 근데 이젠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그래, 넌 괜찮을 거야. 엄마가 보장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노을은 완전히 졌고 하늘엔 별이 뜨기 시작했다. 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리나,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걸 허락해.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마워, 엄마. 고마워할 것 없어. 엄마니까. 우리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내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예전엔 늘 앞서가던 딸이 이젠 내 보폭에 맞춰줬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딸이 여유를 되찾았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기뻐했다. 나는 딸을 응원했다. 딸은 분명 잘 해낼 것이다. 이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가끔 딸은 전 남편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과거의 일처럼 말했다. 그게 딸이 회복했다는 증거였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다. 엄마, 나 요즘 생각하는데 그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딸이 어느 날 말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그 일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말이 맞았다. 때론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상처를 받아야 치유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딸은 그 과정을 겪었고 이제 더 강해졌다. 엄마, 나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만나. 근데 서두르지는 마. 응, 천천히 할게. 이번엔 제대로 볼 거야. 잘 생각했어. 딸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다시 사랑할 준비.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것이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 것이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딸 곁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딸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알았다. 상처받아도 치유할 줄 알았다. 그게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엄마가 끝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내 행복을 우선하라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것. 딸은 이제 그걸 이해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딸의 미래가 기대됐다.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딸은 그럴 자격이 있었다.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차례였다. 석양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딸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다. 그날의 노을, 딸의 눈물, 우리의 약속. 그 모든 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딸에게 마지막 허락을 해줬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아온 시간,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두었던 불공평, 그리고 너무 늦어서야 마주한 진실.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속은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직했던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남겨둡니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책임졌고 누군가는 끝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어떤 돈보다 값진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 한 줄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